고금소총과 야담. 기생의 편지 덕에 장원급제한 여정승. 정승 여성제는 경전을 공부하여 급제했습니다. 배운 글을 선생 앞에서 외우는 일을 하는 날 들어가 강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강서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가 장막 속에서 나왔는데 칠대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역부터 시작해 시경, 서경, 논어, 맹자, 중용까지 모두 책을 잘 외우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 12분을 얻고 대학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은 관례상 조를 청하기에 12분 반이면 급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정승은 다른 사람들처럼 조를 청하지 않고 반드시 순통을 하여 14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관이 지정해준 경서의 한 장을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관이 여러 번 재촉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꾀를 내 뒤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시관은 위군 한 명을 따라가게 해서 혹시나 있을 부정행위에 대비했습니다. 여정승은 변소에 앉아 똥을 누는 신용을 하며 무수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끝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군과 한담이라도 나누고자 위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고을에서 온 군졸이며 언제 상경했는가? 소인은 모읍 사람으로 아무달에 올라왔죠. 여정승이 듣고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모읍에 아무개라는 기생이 있는데 혹시 아는가? 예, 알지요. 소인이 상경할 때 그 기생이 편지를 써서 상경해서 모름지기 여생원 댁을 찾아가 이 편지를 전해주시오라며 신신당부했죠. 그러나 모댁이 어느 동에 있는지 몰라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혹 여서방 댁을 아시나요? 여정승이 또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그 편지 어디 있는가? 내가 바로 그 여서방이다. 아직 제 주머니 속에 있죠. 그러면서 편지를 꺼내주었습니다. 여정승의 아버지가 모읍원으로 있을 때 여정승이 관아 자제로서 한 기생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도 여전히 정을 잊지 못하고 있던 차 반갑게 편지를 받아서 보니 과연 그 기생의 글씨였습니다. 봉함을 뜯어 펴보았더니 종이를 가득 채운 긴 편지에 절절한 정담이 쓰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정승은 강장을 기억해내는 일은 제쳐두고 기생의 편지를 세세히 감상하느라 거의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관이 다른 위군을 보내 살펴보게 했습니다. 위군은 여정승이 자잘한 글씨가 가득 쓰인 종이를 손에 들고서 몸을 일으킬 듯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는 즉각 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시관은 크게 의심하며 여정승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여정승은 어쩔 수 없이 강석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관이 노여워하며 꾸짖었습니다. 뒤가 급하다는 핑계로 나가서 주머니 속 기록을 몰래 보다니. 과장은 매우 엄격한데 선비의 행동이 지극히 괴상하구나. 앞서 낸 강장은 이제 쓸 수 없으니 마땅히 다른 장을 출제하겠다. 그래서 서리에게 강장을 도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정승은 짐짓 민망하고 다급한 모습으로 무수히 애걸했습니다. 간신히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내 막 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강장을 바꾸려 하시니 시관께서는 어찌 참아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하십니까? 시관은 여전히 노여워하며 꾸짖고는 강장을 바꿔서 냈습니다. 그리고 강송을 끊임없이 재촉하니 여정승이 이때부터 줄줄 외웠습니다. 처음 강장은 우연히 기억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나머지 장을 어찌 못 외우겠는가. 마침내 한결같은 말씨의 높은 소리로 갑자기 강송에 가니 자리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순통하여 장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뒤 관직이 의정에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북관에서 기이하게 만난 짝. 승지양 아무개는 역마살이 있어 말 한 필에 심부름하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멀리 북관을 유람했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점사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자 했으나 집집마다 모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니 길가에서 수십 보쯤 떨어진 시내와 바위가 어우러진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닭이 울고 개가 짖었습니다.
그 집 앞에 이르자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문까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더구나. 이 댁에서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주인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낭자는 점사 주인들과 모두 아랫마을 계모임에 가셨지요라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와 말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날씨가 더워 양공은 나무 아래서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낭자는 나무 아래에다 대자리를 깔아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낭자가 밥을 준비해 내왔습니다. 산채와 들나물이 몹시 정갈했습니다. 양공은 낭자의 응대가 세심하고 민첩하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정숙한 걸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을 접대하는데도 모든 것이 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니 어찌 그런 마음을 내었느냐? 말이 이미 지쳐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대하고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낭자의 나이를 물으니 16이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 물으니 촌사람이었습니다.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 하자 고사하며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손님 접대는 사람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한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부채 머리에 다는 향 한 매를 주었습니다. 낭자가 꿇어앉아 받았습니다. 이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공이 더욱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머나먼 촌집 어느 노인네가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소인은 안변모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감님께서는 모년모시에 우연히 누추한 저희 집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향을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공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소인의 여식이 그때부터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으려 하고 영감님 댁으로 와서 남편을 섬기며 늙어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의 행실에서 남에게서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는가. 라하니 이렇게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양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 하얀 내가 어찌 젊은 낭자에게 뜻을 가져 그리했겠소?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영민해서 기특했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기에 달리 줄 것도 없어 향을 떼어준 것이오. 설사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젊은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 않겠소?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사위를 정해 시집 보내시오. 다시는 주책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아뢰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도 죽기로 맹세하니 부득불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양공은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침내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양공은 군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검은고와 독서를 즐기고 산수를 유람했습니다. 소실이 들어온 뒤로도 그녀가 멀리서 온 뜻을 위로했을 뿐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당에 가서 아련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정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 가지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이 거칠고 어수선해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달라지고 나에게 마련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변 작은 마님은 바느질과 방적은 남은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시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덕이랍니다. 또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니
여사의 풍모가 있으신 듯합니다. 칭찬을 다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양공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녁 소시를 불러 수작을 해보았습니다.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가 빼어날 뿐 아니라 현숙하고 명민한 지혜가 옛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했습니다. 소실이 두 아들을 연이어 낳으니 외모가 단정하고 나이보다 영리했습니다. 아들이 8, 9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실이 집을 지어달라 하고는 거기에서 따로 거처했습니다. 또 자하동길 근방에다 고대광실을 지어달라 했습니다. 하루는 성종 임금이 자하동의 행차에 꽃구경을 하고 돌아가다 폭우를 만났습니다. 빗줄기가 삼나무같이 굵은지라 인가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그곳이 누구 집인가 물었습니다. 시종관이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아이가 옷과 두건을 단정하게 하고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묻자 양 아무개의 소실 자식이라 답했습니다. 임금은 그들을 한번 보고는 선풍도 꼴이라 칭찬했습니다. 학업에 대해 물으니 옛날에 신동에 부끄러울 바 없었고 문필도 물 흐르듯 해 모두 드높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불러 시를 짓게 하니 거침없이 대답하는지라 임금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종사관들이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임금이 왜 그러느냐 물으니 대답했습니다. 주인 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여쭙지 못하고 있답니다. 임금이 그리하라고 명했습니다.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종사관도 접대했습니다. 임금은 그리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마련한 일을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기쁜 얼굴로 동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두 신동을 얻었으니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다. 임금은 두 아이에게 춘방가한 벼슬을 내려 대궐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동궁과 나이도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애는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소실은 거처를 옮겨 다시 본가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습니다. 장남은 양사원으로 호는 복내이고 벼슬이 안변부사에 이르렀으며 차남은 양사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철을 얻은 거사. 성거사는 가산 사람입니다. 출가 전에 성은 장씨이고 승명은 취성입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15세에 강릉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습니다. 머리를 깎고는 법승 운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해 무스님 중에서도 특출하니 대사가 매우 아꼈습니다. 대사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의발은 마땅히 취성에게 물려줄 것이다. 3장 경전의 글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지만 유독 책 3권만은 장롱 속 깊이 감춰두고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대사가 금강산 유점사 스님 회의에 참석하려고 떠나면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돌아올 테니 너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거라. 장롱 속에 넣어둔 책 3권은 절대 꺼내봐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취성은 여러 제자와 함께 산문까지 가서 대사를 배웅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취성은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부께서 감춰놓은 책 3권은 얼마나 기이한 글이길래 제자가 한 번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실까? 취성은 사부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해 책을 꺼내서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건 불경이 아니고 지리서였습니다. 위로는 하락부터 아래로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역법 등이 현묘하게 두루 갖춰져 있고 기륭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천고에 전하지 않던 비결이었습니다. 그걸 본 취성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불경은 읽지 않고 오로지 이 책들만 읽어가니 불과 반년도 안 되어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했습니다. 온종일 산행을 해도 용맥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과 풍수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손바닥 안처럼 훤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없는 신령한 기술을 이미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인간 세상 부귀를 손에 침뱉듯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침내 환속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친 공부는 바른 마음을 최상으로 삼지. 내가 출가 10년 동안 반점의 잡념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악한 마음이 일어났으니 이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용지물로 보고 풍수가의 방술에 현혹되는 것이 어찌 수행을 그르치는 게 아니겠는가. 사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나는 무거운 꾸중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향을 피우고 부들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고 입으로는 부처의 개송을 외웠습니다. 얼마 안 있어 대사가 돌아왔습니다. 대사는 취성을 불러 꾸중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알렸다. 취성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소자 사부님을 섬긴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털끝만큼도 불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매하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수행 공부의 그 조목이 셋이니 몸과 마음과 뜻이다. 너는 내 가르침을 배반하고 잡술에 탐닉했다. 불가의 정멸을 싫어하고 세속 부기를 흠모했으니 10년 공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한순간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속히 산에서 내려가거라. 마침내 몽둥이질을 하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취성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문에 용납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산천의 명열대지는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절과 좌양, 소사와 납수를 자세히 기록해 주머니 속에 넣고는 곧바로 도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지해둔 곳을 팔아먹으려고 성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속으로 한탄하며 가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산에 이르니 신었던 집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발이 한자가 넘는지라 길가에서 파는 신은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부르튼 발 때문에 조금씩 걸어서 몇 리를 가니 마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발이 없어 발이 상한 취성에게 큰 신을 주었습니다. 취성이 매우 감격하여 물었습니다. 친상인가 싶은데 안장을 하셨는지요? 산지를 정하지 못한 채 어느덧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온전한 하관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취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주인께서 제 말을 믿으신다면 마땅히 혈 하나를 잡아들여 신발을 주신 후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상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기며 중당으로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거사는 상인과 함께 가다 10여리도 못 가서 혈 하나를 찾아내고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혈은 정말 명혈입니다. 백자천손이 그 음덕을 속히 받을 것입니다. 주인께서도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큰 부자가 될 것이요. 3년상을 마친 뒤에는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상인은 평산 이씨의 선조인데 장례를 지낸 이후로 드러난 징조가 취성이 말한 바와 똑같았습니다. 취성은 가산 갈산 아래에 도착해서 오두막집 몇 칸을 지었습니다. 집 뒷산 절벽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언을 외우면서 손으로 구멍 안을 만지면 쌀 2대가 저절로 나오니 그것으로 아침밥과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숙천 백운산에 안씨 형제가 살았습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친척도 없으니 나이 30이 지났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매우 어려워 형제 모두 남의 집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취성이 백운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때마침 6월이라 길에서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헐레벌떡 총가를 찾아갔는데 마침 안수재가 머슴살이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취성이 오랫동안 문 앞에 서서 비가 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산속에는 이미 저물고 비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주인에게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주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수재가 한창 소여물을 먹이고 있다가 나와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댁 뒤에 있는 조그만 집이 제 집입니다. 누추하지만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취성이 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깊은 골짜기엔 호랑이가 횡행하는데 밤에 노숙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다행히 유숙을 허락하시니 수제님은 사람 살리는 부처님이시군요. 안수제가 취성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앉게 하고는 그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저녁밥을 이곳으로 갖고 와라. 동생이 즉시 주인 댁으로 가서 상 2개를 차려왔습니다. 상 하나는 거사에게 바치고 다른 상 하나는 형제가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비가 내려 취성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로 3, 4일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안수제가 대접하는 것이 전날과 다름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으며 고달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5째 날에야 비가 그쳤습니다. 취성이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부모의 산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한번 보고 싶군요. 안수제가 말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풍수에 능통하신가요? 거칠게 아주 조금은 알지요. 안수제가 즉시 취성과 함께 선영으로 갔습니다. 취성이 주산으로 올라가 용혈의 기세와 수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혈처에 올라가서 입수와 명당을 관찰하고는 말했습니다. 형국은 아주 아름다워 가히 길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같이 점혈을 정확히 찾지 못했으니 빈처남을 어찌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릇 이 혈은 매우 광활하여 토체를 소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혈은 중앙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에 하관을 하면 움푹 가라앉게 됩니다. 흙이 비면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무릇 흙이란 그 뿔을 쓰는데 뿔은 화에 해당합니다. 경전에 화가 토를 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뿔 하나의 머리 부분을 선택해 그 좌양을 정하고 길이를 택했습니다. 다시 정할 때 취성이 말했습니다. 수제께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제가 사람 자식으로 장차 윤기를 패하여 대를 끊게 되었으니 불효가 큽니다. 짝을 얻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취성이 상생법으로 혀를 닫고 안장을 한 뒤 안수제에게 말했습니다. 8월 아무날에 미인이 천금을 가지고 스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짝이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자손들이 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안수제가 물었습니다. 조상의 덕이 그리 빨리 나타나나요? 용기가 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 비록 온갖 술사가 무덤을 훼손하려 해도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갔습니다. 8월 아무날에 안씨 형제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어떤 사람이 포대기를 두르고 마을에서 걸어 나오다가 안씨 집 문 앞에 도달하여 물었습니다. 여기가 안수제 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사시는데 형의 이름은 아무고 동생의 이름은 아무이시지요? 아직 짝을 얻지 못하셨나요? 안수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더만. 그건 왜 묻는지요? 그 사람은 대뜸 방 안으로 들어가 두르고 있던 포대기를 풀어내려 놓고는 안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본읍 좌수 곽아무의 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나이 20에 이웃 동네 오씨와 정혼을 약속하셨지요. 내일이 혼인날입니다. 그런데 6월 아무 날부터 제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백운산 신령이다. 하늘이 맺어준 내 인연은 백운산 아래 안아무에게 있도다. 안아무는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없다. 내가 안시댁으로 가서 그와 부부가 된다면 100년의 신세가 편안하고 부유하며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오씨와 혼인을 하면 내 평생은 반드시 망쳐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속으로 의아해하기만 했는데 다음 날 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신령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규방 처자인 이 몸은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꿈속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 주저하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올려야 하는 형편인데
신령의 꿈이 이처럼 간곡하니 결코 가만히 앉아서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몇 번 생각하다 마침내 꾀를 하나 냈지요. 남자 옷을 입고 새벽을 틈타서 문을 나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며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생의 인연은 무겁고 한때의 비난은 하찮은 법이라 이렇게 바른 길을 버리고 권도를 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수치를 참으며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왔으니 음탕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첩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랍니다. 오직 군자의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안씨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정말 신인이 틀림없구나. 마침내 곽처자와 성혼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다. 내가 짝으로 맞이하거라.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연세가 40도 안 되었고 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장가간다는 건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이 처녀를 짝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잡아 예를 올리니 그 즐거움을 가히 알만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곽 씨는 가져왔던 가벼운 보석들을 꺼내 팔아 수천 금을 넉넉하게 얻었습니다. 가게가 부유하고 풍족해지니 구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형제가 다 짝을 얻고 자녀도 많이 낳으니 이웃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고 축하했습니다. 10년 후 과연 취성이 찾아왔습니다. 안씨 형제가 엎어질 듯 나가 맞이하며 신명인 양대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짝을 얻고 부자가 되었으며 슬아 자녀도 많으니 발복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해져도 글을 하지 않으면 천해집니다. 이제 다시 맷자리를 옮겨 문장가가 배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전 맷자리의 왼편 모서리에서 혈 하나를 찾아내 예를 갖추어서 이장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이 산소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고을 최고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웅장한 문장가와 큰 문필가가 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원급 제자와 높은 벼슬아치도 줄을 이을 겁니다. 그 뒤 영험이 부계처럼 들어맞았습니다. 4. 급제하고 사랑의 언약을 어긴 최창대. 부학 최창대는 일찍 문장이 성숙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날렸을 뿐 아니라 용모도 출중하고 풍채도 사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직 급제하지 못한 시절 늦은 봄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성균관에서 과거를 본다는 명이 내렸습니다. 최창대가 일 때문에 나귀를 타고 길을 가다 어느 동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호련 모르는 사람이 나귀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기에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기억이 없소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지전 상인으로 아무개라 합니다. 한 번도 문안 인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간절한 가슴속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 곳이 아니면 진정을 간곡하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집이 소인의 집입니다. 황송하오나 행차께서 잠시 들어가 쉬어가시기를 감히 청하나이다. 최창대는 그 말을 기이하게 여기고 나귀에서 내려 그 집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서화가 가득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상인이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딸 자식이 하나 있는데 겨우 16살입니다. 적게나마 자색이 있고 재주와 견식도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평생 소원이 소년 명사의 첩이 되는 것이어서 아직 정해진 혼처가 없습니다. 어젯밤 딸의 꿈에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한 장이 갑자기 날아올라 황룡으로 변하여 공중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깨어나 기이하게 여기고서 꿈속에서 용으로 변해 날아간 종이를 찾아내 10장을 봉해두고는 이번 과거에 이 종이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성적으로 급제할 것이니 그 사람을 내 스스로 선택해 이 종이를 드리고 그의 소실이 되리라 하고 혼자 생각했답니다. 소인의 집이 마침 큰 길가에 있기에 이른 아침부터 행랑 한 칸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에 발을 내리고 종일토록 앉아 왕래하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때마침 서방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소인을 부르더니 행차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청했던 것입니다. 잠시 뒤 큰 음식상이 들어왔는데 음식이 모두 호사스럽고 화려했습니다. 또 상인의 딸이 나와서 모습을 보이니 아름다운 얼굴과 맵시가 진정 경국지색이었습니다. 눈과 눈썹이 맑고 선명했으며 행동거지가 여유있고 단아하니 여염집 천한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상인이 꿇어앉아 정초 한 장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딸이 꾼 꿈에서 용으로 변한 종이입니다. 과거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방님께서 여기에 답안을 써서 내시면 반드시 장원급제하실 것이니 모름지기 급제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는 날 미천함을 싫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마꾼을 보내셔서 제 딸을 데려가 곧 처첩이 되어 남편을 섬김을 받드는 첩으로 삼아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천만 축원하나이다. 최창대는 여색의 출중함을 벌써 흠모하게 된 데다 꿈의 징조가 비상한 것이 기뻐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녕 굳게 언약하고 떠났습니다. 과거 날에 최창대는 그 정초를 가지고 과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대로 붓을 휘두르니 잠깐 사이에 시권을 바쳐 장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이름이 불렸으며 어사화를 꽂고 음악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의정공이 임금께 읍을 먼저 하고서 절하고 나오니 신선의 풍악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났습니다. 자기 집에 이르니 정의품 이상의 관리가 타던 수레가 문 안에 가득하고 하객이 마루에 빽빽했습니다. 가동과 무녀가 앞뒤로 늘어섰고 진수성찬이 좌우에 뒤섞였습니다. 관현악 소리가 흥을 돋우고 광대들은 제주를 보이니 구경꾼이 담처럼 둘러서서 마당에 가득할 뿐 아니라 온 마을에 넘쳐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손님들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최창대는 비록 지난번에 굳은 언약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잊지 않고 있었지만 젊은이로서 생각이 주도면밀하지 못해 결국 아버지에게 사연을 감히 고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쁘고 어수선하여 스스로 알아서 주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같이 주저하며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애절한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방성통곡하며 대문 안으로 쳐들어오려 하니 종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통곡하면서 너무나 원통한 일이 있어 선달님께 하소연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인 의정공이 그 말을 듣고 참으로 해괴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을 보내 통곡을 그치게 하고 다가가 물어보게 했습니다. 너는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경사스러운 날댁에서 이 같은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이 울며 절하고 소리를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지전 상인 아무개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딸이 용꿈을 꾼 일과 최창대와 언약한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인의 딸은 과거 날이 되자 아침부터 먹지도 않고 오직 방 소식만 기다리며 서방님이 급제하셨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거듭 길가로 나가 알아보았는데 과연 서방님께서 장원급제하셨음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니 딸은 아주 기뻐하며 오직 서방님께서 가마를 준비해 데리러 온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보아하니 날이 곧 저물려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딸은 누웠다 일어났다 바보가 된 듯 미치광이가 된 듯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오직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지요. 소인이 차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모로 타일렀습니다. 창명하는 날에는 을에 많이 어수선하고 하객도 문 안에 가득하다.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번거로울 테니 한가한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럴 거다. 서방님이 잠시라도 널 잊기야 하겠느냐? 정말로 이상한 일은 아니니라. 잊지는 않았지만 매우 바빠 주선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니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그댁에 가서 축하를 드리고 동정을 살펴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게다. 그러니 딸이 말했죠. 속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어수선하다고 잊을 리가 있겠어요? 깊은 정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마를 보내 데려가는 건 사람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조차 없겠어요? 서방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녀가 없는 까닭에 이같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남이 이미 나를 잊고 데려갈 뜻이 없어졌는데 내가 먼저 살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가서 살피고 그제야 억지로 데려간다면 그 역시 무슨 재미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100년을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정의에 기대는 것이거늘 사랑의 맹세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지니 어찌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 뜻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셔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자결했습니다. 소인의 비통함과 원한이 가슴에 가득 차고 애달픔과 원통함이 하늘에 닿아서 감히 이렇게 쫓아와 고하나이다. 최재상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참혹함을 이기지 못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내가 그 사람과 언약을 하고도 변하여 그 사람을 배반했느냐? 세상에 어찌 이리도 풍류를 모르고 신의도 없는 인간이 있단 말이냐? 박정함이 심하도다. 쌓인 원한이 지극하도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크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 넌 별 가망이 없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벼슬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치지 않고 혀를 끌끌 차더니 또 말했습니다. 즉시 제사상을 성대히 갖추고 제문을 지어라. 내 죄를 안다고 그 죄를 졌고 지난 일이 후회막급이라고 사죄하고서 시신 앞에서 통곡해라. 빈소를 마련하고 시신을 염하는 절차도 다 내 스스로 하여 유감이 없도록 해라. 언약을 어긴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 눈을 감지 못하는 한을 위로함이 지극히 옳고 지극히 옳도다. 또 광곽과 수의를 구입하고 매장하는 비용을 넉넉히 지급하여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최창대는 그 뒤 벼슬이 부하게 이르렀으며 일찍 죽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